최종 소비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개인이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개인이 유동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자산시장 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값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를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책 이번에 나왔는데 대한민국 부동산을 보는 눈 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신 책 제목이 이제 부동산을 보는 눈인데요. 제목대로 먼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장기간 상승 국면을 겪어왔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과열됐다는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품 논란 좀 얘기를 해보면 서울 집값 지금 정말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거품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면 결국에는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면 살려는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닿을 수 없는 가격에서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했다는 뜻이고 그 가격이 그만큼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시중에 막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그럼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자를 많이 쳐주거나 이러진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만큼 투자 시장으로 많은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면 이제 부동산도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다른 특성을 봐야 돼요. 그럼 이 유동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갖고 있느냐? 정부가 갖고 있느냐? 이 유동성의 세 주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유동성이 몰려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부동산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최종 소비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결국은 개인이거든요. 집이라는 거는. 그러면 개인이 유동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자산시장 오르고 그러니까 아파트값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동성을 확보를 하려면 자산을 처분해서 유동성을 받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갈아타기, 집이 있는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사는 형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멈춘 거죠. 집을 팔기도 제도적으로도 지금 집을 팔고 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집값 상승의 이유로 이제 저금리 또 공급 부족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또 논리적으로 맞기도 한데 또 다르게 또 봐야 될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금리 부분은 아까 유동성 개념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저금리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 써도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안 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1억만
거를 뭐 더 욕심내서 똑같은 이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이자라면 3억을 빌리고 5억을 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은 돈을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자산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저금리라는 거는 이제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끌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만큼을 빌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 감당 자체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 금리 부분이 이제 그렇게 작용했다 볼 수 있고 공급 부족 부분은 네. 공급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나는 한 채만 필요한 게 아니라 10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공급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논리가 일단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존의 아파트, 특히나 이렇게 새 아파트로 지어지는 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침체기를 겪었고 그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 이제 가격이 계속 내려갔었잖아요. 그 초창기에도 가격이 내려갔었고 그때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누구도 집을 안 사려고 했던 시기예요. 왜? 집을 사면 세금도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거를 나중에 팔아서 환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내가 사고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때는 공급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까지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원가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급을 많이 안 했어요. 마진이 안 남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공급도 줄고 그렇지만 가격은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왜? 투자를 하라고 했으니까, 권장했으니까,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을 했고, 뭐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뭐 임대주택을 많이 내놓으면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 사도 되는구나 하면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그러면 원래는 이 시장에서는 10개만 공급해도 만족되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20개, 30개를 공급해도 만족이 안 되는 시장이 된 거죠. 물론 이제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오르는데 그 공급의 부족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은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변에 본인들 집 주변에 가보시면 공사장 아닌 데가 없어요.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은 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최근 5년간은 거의 서울 같은 경우 4만 채에서 5만 채 가까이 평균 공급이 됐거든요. 새 아파트가. 그리고 서울 외에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기도권도. 그쵸. 근데 그 경기도권에 또 수많은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미 이제 탈서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만 설명하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게 조금 의심해 볼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집값이 좀 안정화될 거라는 얘기도 해서 좀 지금 이제 엄청 높아진 양도세를 조금 낮춰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들도 나와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시장 논리상 보면 그 말이 일견 타당해요. 어떤 면이냐면 지금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좀 이 이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규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내가 세금 내고 뭐 거래 비용, 그동안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안 팔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정책적인 부분과도 연관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걸 규제하겠다고 어떤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져 왔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싸움의 이제 끝에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그거 안 해줘도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줌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예 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이 기간 안에 팔면 이러한 네. 유예가 있으니까. 근데 이 이후부터는 규제를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안 팔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가야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뭐 공시가격 상승 또 네. 종부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도 음.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전통적인 부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것들, 뭐 앞으로 이제 조금 뭐 우량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들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이제 처분을 하고 그 차익을 가지고 갈아타기 같은 것도 이미 완료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자식들 주려고 집을 사는 그쵸. 경우도 네. 있잖아요. 다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또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자식이 살아가는 데에 이제 거주 공간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를 더 사놓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세부담이 커지니까 이미 이제 증여 같은 거를 통해서 완료를 네, 하고 엄청 많았죠. 네, 네. 어느 정도 그걸 정리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안 떨어지는 시장을 봐서 늦게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한두 해만 세부담을 넘기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또 엄청 비싼 물건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담을 맡게 됐을 때의 이제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